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오선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제가 찍게 된 것은 요즘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저 또한 국어 강사를 오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고민했던 내용들을 좀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금 초등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저학년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문해력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어려운 교과서를 받게 되죠. 그때 아이들이 공부를 이제 계속 해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이쯤에서 공부는 내 길이 아니다라고 그냥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3학년 그 이후 3, 4, 5, 6학년까지 고학년에 걸쳐서 아마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현재 에듀윌에서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자격증을 지도하고 있어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국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일맥선상에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늘 항상 믿고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의 국어가 성인 대상으로 하는 국어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초, 중, 등 인터넷 강의를 통해 국어를 가르치고 있었고요. 또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충분히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설지 작업을 하는, 그래서 기출 문제집에 제 해설이 들어가 있고, 네, 그런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저는 현재 중등교원 정교사 자격증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도 준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드리면 좀 답답했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카톡 아이디 등록하시고 저에게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요즘 왜 이렇게 문해력이 화두가 되었을까?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까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럼 그 문제를 발판 삼아서 원래 이제 문제를 파악하면 사실 해결은 금세 되죠. 이제 문제 파악이 어려웠던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럼 이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을 발판 삼아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문해력 향상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고민을 담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는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구체적인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검색은 아주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금세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문해력에 대한 이슈를 검색 몇 번만 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뭐 심심한 사과를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독서로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신문 기사도 봤어요. 뭐, 저 사람 얼굴이 폈네, 얼굴이 피다 라는 말을 얼굴이 피범벅이 된 상태로 이해하는 거죠. 문해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피다라는 말을 얼굴이 피범벅이 된 상황을 이해했다는 것은 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해는 이미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리고 더 좀 주의 깊게 더 긴밀하게 들어가 보면 청소년들, 어린 친구들이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 중에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의 힘이 굉장히 커요. 그렇겠죠. 지금도 P라고 하는 그 공통된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를 펼쳐 나간 거예요. 그쵸.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서 머물렀구나.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이 그걸 바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더 이상 가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에서 저의 이 영상도 출발이 되었어요. 그럼 그 지점을 연결 지어주면 되겠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굉장히 낮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베이스가 굉장히 많은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다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단어들은 다 이해하고 있고요. 거기를 발판 삼아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언제든지 문해력의 문제는 언제 그런 뉴스가 있었지? 언제 그런 기사가 있었지? 싶을 정도로 금세 해결이 될 거라 전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는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세대 간의 단절이나 갈등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 쯧쯧쯧 하시면서 요즘 젊은 세대는 문해력이 너무 안 좋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제 또래의 친구들 중에도 문해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에 영상 매체의 세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을 잘 안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 문해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라는 그 연결고리 하나만으로 세대 간의 갈등을 막 촉발시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도 좀 너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게 뭐냐면 어린 친구들이 제대로 잘 문해력 학습을 한다면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어른 세대가 될 수 있어요. 어른 세대가 되었을 때에도 크게 문제없이 글을 이해하고 또 어떤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짚어주어야 할 것은 어린아이들의 교육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최고 목표, 최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대입이잖아요. 그 대입에서는 문해력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능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사고력.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내게 됩니다. 어떤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지식형 문제로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대입 수능에서 굉장히 어렵게 높은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는 문제를 보면 보기가 나와 있어요. 보기. 그래서 지문을 길게 되어 있는 걸 이해하고 그 보기랑 연결을 짓습니다. 이게 문해력이거든요. 어떤 부분의 문해력이냐면 유추의 문해력이에요.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공통된 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주제를 요 보기에다가 적용을 시켜본다면 이러이러한 선지들 중에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슷한 점을 묶어버리는 문해력. 비슷한 점을 묶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이게 문해력이거든요. 그래서 대입을 위해서라도 문해력은 꼭 우리가 잘 챙겨두고 가야 하는 부분이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문해력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자 출발점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문해력을 다 어떻게 달성을 했어. 뭐 어느 정도까지 책을 읽어낼 수 있으면 이게 문해력 달성인가? 그거 알 수 없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수단으로 삼아서 즉 출발점으로 삼아서 더 고차원적인 정보도 이해하고 고차원적인 정보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진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정해봤는데요.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 첫 번째는 어휘의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 어휘의 정의를 내릴 때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마 사전 찾아보면 그 정의된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정의는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 단어가 속해 있는 상이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정의를 올바르게 내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딸기를 정의해봐 라고 하면 딸기는 빨갛다. 이건 정의가 될 수 없어요. 딸기가 빨갛다라는 그저 어떤 묘사나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그냥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럼 정의라는 건 의미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면 나중에 가서 글을 읽을 때에도 이 단어의 상이어, 이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단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분명히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딸기는 과일이죠. 그러면 딸기는 어찌어찌어찌한 과일이다. 라고 상이어로 마무리하는 그런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일에 딸기가 속해 있으니까 과일의 성격이 딸기에 들어가 있겠죠. 저 일반적으로 뭐 과일 하면 뭐 어떤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영양소가 딸기에 들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상이어를 분석하는 훈련을 한다면 어휘의 측면에서
그 어휘의 세부적인 의미 자질들을 파악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또 해당 단어를 풀어서 뜻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거의 대부분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요. 한자어들은 이렇게 줄임말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저작권 침해 그러면 침해는 침범하여 해를 입히는 거. 그게 침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마치 우리가 뭐 생선 이러면 생일 선물 뭐 이런 줄임말처럼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의 줄임말처럼 한자어도 그렇게 풀이가 가능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 한자어를 딱 주고 이 한자어가 어떤 말들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말해봐 하고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고 해당 단어가 들어간 예문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가 어휘의 측면에서의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다 이해하는 것은 국어 강사를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저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저는 계속 사전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전을 찾아보고 사전 찾아서 우리가 익힐 것은 그 뜻을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으니 부정적인 내용과 어울려 사용하지 못하겠구나. 그 단어가 사용되는 양상을 익혀두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해당 단어는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지 혹은 물건한테도 쓸 수 있는지 혹은 물건한테만 쓸 수 있는지 이렇게 해당 영역들을 나눠 놓는 작업까지만 해보시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런 걸 익혀두게 해보면서 사실 어머니들께서도 같이 해보시면 되게 큰 도움 받으실 거거든요. 사전을 찾고 그 사전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라고 하면 그거부터는 굉장히 벌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냥 이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막 생각할 거 없이 이게 긍정적인 의미일까 아닐까? 부정적인 의미일까 아닐까? 아니면 가치 중립적인 그냥 객관적인 의미일까?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예문까지 만들어 보고 또 사전에 있는 예문도 읽어 보고요. 그러면서 어휘의 측면에서의 문해력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유추가 굉장히 중요한 문해력의 핵심이라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추론적 사고력의 핵심이 바로 유추입니다. 수능 문제 중에 보기 문제가 있을 때 그 보기 문제가 바로 지문과 보기의 연관성을 따지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고등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지만 이게 안 되면 수능 문제에서 남들이 맞히는 것들을 다 못 맞히게 되고 그럼 이제 등급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 되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결국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하나 더 맞춰야 돼요. 그럼 고득점을 맞게 되려면 남들이 못 맞힐 것 같은 그런 고득점, 고난도의 문제, 배점이 높은 문제를 우리가 챙겨야겠죠. 그러려면 유추가 필요합니다. 글의 내용에서 주제를 찾고요. 그 주제가 적용될 만한 상황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등학교 친구들이 교과서를 받아오죠. 그러면 어머니들께서는 교과서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냥 줄글로 되어 있는 설명하는 글 말고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걸 한번 하나를 고르세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읽고 나서 뭔가 명확하게 이 이야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라고 글의 마무리에 있지 않거든요. 그럼 그 주제가 뭘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주제를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다른 상황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흥부놀부에서는 아마 놀부의 욕심, 이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 욕심은 잘못된 거야.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뭐 이런 게 주제겠죠? 그러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돼. 라는 이 주제를 어떤 상황에 연결 지어 볼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 함께 뉴스를 보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뉴스에서 뭐 정말 좀 너무 끔찍한 뉴스는 아이와 함께 보기 참 힘들긴 하지만 요즘 뉴스가 너무 보기 힘들 정도로 자극적이어지고 있긴 하죠. 근데 그중에서 뉴스 중에 어쩌다가 아이와 함께 봤는데 뭐 도둑질을 해서 잡혀갔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놀부와 같은 그런 상황이네. 우리 흥부놀부 이야기 봤던 거 기억나지? 거기에 있었던 그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그 주제가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속 생활 속에서 추론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유추의 상황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되게 의미부여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책에서 읽은 어느 한 부분을 가져다가 내 마음에 탁 와닿는 한 구절을 가져다가 그와 비슷한 상황이 오면 맞아. 책에서 그때 읽었던 그 구절이 떠오르네.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제 삶에서 의미 부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 건 좀 안 좋겠지만 아이의 교과서에서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바탕으로 엄마와 함께 그 의미를 부여하고 주제가 될 만한 상황들을 찾아보는 건 아이 입장에서도 엄마가 나에게 관심이 많네. 뭐 되게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엄마가 나에게 내 교과서에 관심을 갖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봐.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주제가 나오게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봐.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막 한 6, 7살쯤 되면 이야기 만드는데 천재들이죠. 예. 저도 조카가 있는데요. 정말 얘가 꿈 얘기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막 지어낸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해 줘요. 그럼 그때 '아 얘가 거짓말을 하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딱 그때 나이대에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에 특화된 뭔가 훈련이 되나 봐요, 그 나이대에는. 엄청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거를 막 이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엄마가 나의 교과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와 교과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함께 뉴스를 보거나 함께 TV를 보면서 할 얘기들이 생겼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어머니는 충분히 공감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럼 조금 더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부모님이 좀 아는 척도 좀 해 주시고 하는 거죠. 요즘은 교과서를 집에 잘 안 들고 오죠.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다 그냥 놔두고 그냥 가방을 굉장히 가볍게 메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부모님께서 아이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서점에 가보면 초등학생들이 읽어야 하는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간단간단한 이야기들을 묶어가지고 한 권으로 이제 출판을 하는 이런 경우도 많고 검색만 해보셔도 초등학교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고 엄마 때도 그거 배웠었는데 엄마 때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 뭐 이런 잠깐의 아는 척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국어 교과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회 교과서 뭐 여러 교과서가 있죠.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공감해주고 아는 척 해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시면 굉장히 많은 읽을 거리들이 막 붙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성인 대상으로 국어 강의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인 대상으로 하는 국어의 읽기에 관련된 지문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렇게 쭉 줄글로 되어 있는 학술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안내문이나 아니면은 뭐 공고문과 같은 실용문들이 또 문제에 나와요. 그러니까 실용문을 읽는 것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찌 보면 학술문을 읽는 것보다 실용문을 읽어야 더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잖아요. 실용문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상황일까? 질문 같은 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오다가 뭘 봤냐면요. 뭐 저희 아파트에 그 분리수거가 잘 안 돼 가지고 분리수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내문이 붙었더라고요. 그럼 거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해 가지고 여기에 페트병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페트병 집에 우리 뭐 있는 거 몇 개를 떠올려요. 그걸 어떻게 버려야 할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왜 그 분리수거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토요일 날 일요일이다. 일요일. 일요일에 주로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게 딱 정해져 있으면 사실 실용문에서는 이 숫자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 만약에 뭐 어디 어디 놀러 갔다가 몇 시에 집에 왔어. 그럼 분리수거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남은 시간 있으면 계산을 해요. 할 수 있지. 이렇게 뭔가 일상생활 속에서 얘기가 되는 실용문들을 함께 읽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고 이렇게 되는 게 문제 해결력이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문해력도 향상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워낙 이렇게 수다 떠는 걸 좋아해서 쭉 그냥 말씀드리듯이 그러니까 대화하듯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제가 그동안 고민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번 해보시고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더 나은 강의를 만들고 더 나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